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그 14주차, 예전에는 이제 14주차에 시험을 봤었고, 그리고 이제 15주차에는 이제 심학습이나 뭐 향상학습 이렇게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그 14주차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그냥 강의를 하고요.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 기말고사 보는 날짜가, 그 전에 이제 또 9월달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약간 한 주 늦춰지는, 뭐 이제 며칠간 늦춰진 거예요. 한 주는 아니고, 이제 뭐 하루가 이틀인가 좀 늦춰지는 것 같고. 근데 제 수업이 이제 화요일날 여러분 강의잖아요. 화요일날 수업인데, 기말고사 기간이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마 12월 1일부터 들을 텐데, 그래서 이제 8일까지로 요거 이제 오픈을 하고, 아니 뭐 8일까지 아니면 뭐 14일까지 14주차 강의는 그렇게 오픈을 하고, 그 15주차 강의를 이제 조금 일찍 올려가지고 그 9일부터 15일까지 그 15주차 강의도 이렇게 그때 올려서 그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15주차 강의를 9일에서 15일 사이에 들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15일이겠죠 어쨌든. 그리고 15일 날 그 시간표대로 여러분이 아마 그 1, 2, 3교시하고 6, 7, 8교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셋째 시간에 맞추어서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중간고사 보는 거와 마찬가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그 시험에 대한 얘기는 그 15주차 강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수업 꾸준히 해온 학생은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시험에 관련된 거는 어쨌든 좀 세부적인 내용은 15주차 강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고해서 이렇게 좀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리포트를 몇 번 냈었죠. 이렇게 시험 작업한 거, 그동안 수업에서 실습으로 작업한 거, 이렇게 작업을 다 마무리해서 이제 리포트로 이제 올려달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그 시간 맞춰서 이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출석, 이제 요 강의까지 이제 하면 이제 듣는 시간이 물론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경 써서 제 시간 내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출석에 관련이 되고 이제 전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출석이 딱딱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주 이상 결석이면은 성적이 안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 과목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1주, 2주 정도 남았으려나요? 그거 이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87회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88회를 풀어봤었죠. 88을 풀어봤었고,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좀 분기하는 내용이 좀 어려웠었죠. 분기가 조금 이제 뭐 일반 전표라든가 메인 매출 전표라든가 조금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87회는 그거보다는 좀 수월하고요. 좀 평이한 문제인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87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관련되는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전산회계 과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엑셀 같은 것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보고 그럴 때 있고, 또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격 시험 볼 때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 문제로 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배경도 좀 있어야 되고 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이고, 그거 외에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그 뭐 계획 짜고 뭐 전략을 세운다 그럴까요? 그럴 때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기출 문제를 최근 뭐 2회분 또는 최근 2년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분석해 보면은 문제 출제되는 뭐 범위라든가 난이도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자격증 취득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518쪽이 되겠고요. 제87회 전산회계 1급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되는 대로 그 뭐 이론 시험하고 이제 실무 시험, 실무도 그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 작업하는 방법은 다 아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업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론 문제 15문제라 그랬죠. 그리고 회계 원리 문제가 나오고 원가 회계 문제가 나오고 부가가치세 문제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재무제표 작성 표시 원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는 전산회계 1급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데 뭐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그 회계 기준, 그 한국 회계 기준에서 작성을 하거든요. 거기서 만드는데 그 기업 회계 기준에 이런 조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요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실 때 그런 기업 회계 기준을 일일이 다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양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시험 범위에 벗어나 있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맞는 부분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출문제 되게 이제 시험이 오랫동안 실시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다 출제가 됐고 여기서 약간씩 내용만 바뀌고 순서만 좀 뒤바뀌는 정도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도 있죠. 특별한 뭐 전제 조건이 없는 한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해야 될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으로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일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가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거는 합쳐서 표시하고 중요한 것은 나눠서 표시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익영업은 자본이익영업, 이익영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회계에 대해서 그냥 한 학기 수업을 들었고 대개 보면 이제 그렇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을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이제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 아마 기말고사도 요거를 좀 낼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주관식으로 다 이제 내긴 하겠지만은, 재무제표 작성하는 순서, 우리가 결산하는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구한 단기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고,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이 확정이 되죠.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익영업 처분계산서로 들어가죠.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그리고 이익영업 처분계산서의 단기 순이익하고 전기말 미처분 이익영업 두 개가 합쳐가지고 단기말 미처분 이익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미처분 이익영업이 이제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요거는 지난주도 했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실무 문제에도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잘못되면은 금액을 뭐 항목을 고치게 되면은 그거에 반영되는 게 여기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은 단기순이익이 틀려지면 그걸 다시 여기로 반영시켜야 되고, 그러면은 미처분이 기억이 바뀌니까 그걸 다시 여기로 반영시켜야 되고, 그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뭐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회계 관련돼서 학습을 하면서 전산회계 학습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게 재무제표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재무제표의 요건 대표적인 부속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나 이런 대표적인 부속 명세서의 전체적인 표 아웃라인을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뭐를 구하기 위한 표인가 단기 제조 원가를 구하고 그거는 여기 한 항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단기 순이익을 구하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이거에 한 항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기말 미처분이익 미처분이익이익 그리고 이제 차기 2월 미처분이익 두 가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금액이 여기 나오는 금액하고 똑같아야 되고 그런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회계 원리의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설명 옳지 않은 것.
재고자산, 우리가 그 매출원가 구할 때 이제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고 나서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을 하죠. 왜냐하면은 기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사오는 것은 사온 대로 기록을 하고 팔았을 때는 매출액만 기록을 합니다. 팔려나간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를 기록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바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매출만 기록을 하고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는, 제품의 원가는 기말에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해갖고 역으로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말에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상품이 팔려나갔는지 모르고, 그리고 상품마다 제품마다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단가를 적용해야 될지 미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라 그래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할 수가 있고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해야 매출원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럴 때 평가 방법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기업회계 기준에 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다 기업에서 알아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틀린 것은 그러면은 후입선출법은 물량흐름과 일치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물량흐름이라는 얘기는 들어오면 팔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틀린 얘기, 대표적으로 틀린 얘기가 되겠고,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남아있겠죠.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맞는 말이고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은 평균법보다 매출원가가 적게 계산된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값이 쌌었고 나중에 비싸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그랬죠. 가격이 작은 게, 적은 게, 가격이 싼 게 먼저 팔린 거죠. 팔려나간 매출원가가 적죠. 그러니까 무슨 뭐 평균을 하거나 후입선출보다는 선입선출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 단기매입상품, 평균 단위 나온가로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하는 것이다. 전체 평균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1번이 틀린 답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4번은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예요. 개발비. 개발비는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의 표현이 되는데 회사에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연구개발비요. 쉬운 말로 연구개발비 쓰는데 돈이 거액이잖아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요즘도 이제 코로나 그 백신하고 뭐 치료제 개발한다고 제약회사들이 연구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금액은 물론 돈으로 지금 계속 쓰고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제품이 개발이 되면은 그 제품 개발한 거는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비용 처리하면 좀 불합리하죠. 수익은 나중에 창출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제품화되면 그거를 전부 다 개발비라고 하루 자산으로 계산을 해놔요. 제품 생산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산으로 계산해 놓고 이거를 이제 일정한 기간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무형자산에 포함되는 개발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을 정도로 되는 연구개발비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산으로 계산 안 되고 비용 처리하는 것은 연구활동비, 기나 연구활동비는 경상연구개발비 그래서 비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거 생산 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 뭐 제품 만들기 전에 뭐 기계를 만들었다든가 설계를 했다든가 하면은 이거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이 되죠. 이런 게 개발비란 얘기예요. 나와봐. 그리고 개발 활동에 사용할 기계를 하나 사오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취득원가는 요거는 이제 그 취득원가 기계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로 들어가니까 요거는 아닌 거고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사용하는 기계,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요게 이제 그 개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하고 라, 아니 나하고 라. 그리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뭐 탐색 평가 비용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가다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거는 좀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인데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그 학교에서 이제 회계원리 학습할 때 이론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분기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번 자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액면가액의 발행주식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맞는 얘기고 이거 자본금이에요. 법정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 몫이 주주인 몫이다.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은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맞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고 주주 몫이에요. 소유주 몫이에요. 3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거 자본의 한 항목입니다. 미실현 손익 성격을 가진 거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즉 평가이익이라는 얘기. 평가이익. 매도 관한 증권 평가이익. 해외 자산 뭐 그런 거 평가이익 뭐 그런 것들 들어갑니다. 단기 순이익에 반영된다.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포괄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데 단기 순이익 뒤에 항목으로 들어가요. 수익과 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별도로 이제 표기를 해주긴 하는데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이제 3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이익여금은 법정정지권, 미미정지권, 미처분이익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이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이거는 아마 자본에서는 자본금, 자본이익여금, 이익여금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자본금, 자본이익여금, 이익여금.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본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항인데 그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게 전부 다 자본 조정이에요. 대표적인 게 자기 주식 같은 거예요. 자기 주식.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였어요. 근데 그걸 뭐 없앤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사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금을 줄여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소유한다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이렇게 맞지는 않아요. 자본금이 충분히 맞긴 나는데. 이런 것들 어디다 갖다 놓을 때가 애매하니까 회계처리상으로 자본 조정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이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런 항목들이고 2번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이 바로 뭐냐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미실현 손익이에요. 평가 손실. 또는 뭐 평가이익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던 항목인데 이건 이제 기업회계가 바뀌면서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6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6번 같은 경우도 이거 좀 자본 부분에 이제 자주 우리가 회계 처리의 앞부분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7번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는 틀린 것이죠. 이거 보면은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실현주의. 실제 받기로 확정되면 수익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실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한다. 수익 이만큼 벌면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비용 이만큼.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손상값비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순액을 기점을 원칙으로 한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가령, 뭐 받을 돈 줄 돈이 아니고 이건 수익과 비용이죠. 또 받을 수익, 지급해야 될 비용 있을 경우에 서로 상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받을 거 이렇게 쭉 다 기록하고 줘야 되는 비용은 발생한 비용은 비용대로 쭉 기록을 합니다. 총액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총액으로. 그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액으로 기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번에 틀린 표현이 되겠고 이건 뭐 채권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총액으로 기록을 합니다. 어느 회사로부터 받을 돈도 있고 줄 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받을 돈, 줄 돈 서로 이렇게 좀 상계 처리하고 실제 받을 것만 기록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받을 건 받을 거대로 매출채권 기록해 놓고 줄 건 줄 거대로 매입 채무 기록 따로 해놔라는 얘기예요. 그거 서로 이게 한 회사로부터 바꿔준다고 그 상계 처리해서 순액으로 기록하지 말고 총액으로 기록하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현금을 주고받은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어떤 그 수익의 조건에 맞는 것, 받기로 한 행위, 제품을 넘겨줬으면 발생했다고 얘기입니다.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7번에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해라.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150만원 더하기 3만원 빼기 뭐 만원 해주면 되는데 요거 하나 더 고려해야죠. 매입시 운반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매입시 운반비는 그 매입액의 가산이 되죠.
베이백. 베이백에 가산이 되니까 150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3만원 빼기 만원. 그래서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157만원. 그래서 8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단기제품 제조원가 계산하는 거.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의 제일 끝 항목이죠.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후비, 경비. 재료비, 노후비, 경비를 더하면은 단기제품 제조원가라 그래요. 거기다가 기초제공품 더하고 기말제공품을 빼서 계산하는 게 단기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렇게 되고. 이거 좀 문장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원가 사묘서에 기말제공품과 기초제공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재료비, 노후비, 경비 더하고 거기다가 기말제공품을 더해주고 기초제공품을 더해주고 기말제공품 빼주고 그래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말 원재료 제거액이 기말 기초 원재료 제거액보다 작은 경우 남아있는 게 뺄 게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직접 재료비는 단기 원재료 매입보다 커진다. 맞는 표현이에요.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재료비는 기초 재료 재고액 더하기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이에요. 위에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재료 기초에 이만큼, 단기에 사온 게 이만큼 갖다 썼겠죠. 남은 게 이만큼 그러면은 이만큼에서 남은 거 빼줘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장이 처음에 딱 보면은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 내용을 알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가깝다. 그리고 기말정품이 기초정품가액보다 작은 경우 이것도 기초는 더해주는 항목이고 기말은 빼주는 항목이에요. 작을 경우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단기총 제조비용 원가보다 커진다.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할 때 단기총 제조비용 더하기 기초 빼기 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요거는 이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4번은 지금 이제 이건 뭐죠? 제품 제조 원가 뭐 그쪽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관련은 되겠네요. 이제 미지급급여 뭐 생산직 관련된 뭐 그쪽하면 그것은 임금이라고 쓰는데 어쨌든 제품 제조 원가랑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억지로 관여를 시키면은 될지 모를까. 어쨌든 문장을 보시면은 단기말 미지급급여가 전기말 미지급급여보다 작은 경우 그거는 단기 발생액이 단기 지급액보다 작아지게 된다. 요거는 좀 문장이 조금 좀 어렵죠. 이건 직접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회계 기간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좀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1, 2, 3번이 맞는 표현이고 4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9번부터 이제 원가 항목이죠. 10번 단기총 제조원가. 자, 제조원가라고 하는 얘기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예요. 총 제조비용이 제조비용. 제품자가 없습니다. 그냥 단기 총 제조비용이에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는 요게 지금 세 가지 갖고 재료비 구해야 되고 노무비는 이거죠. 노무비는 120만 원. 그리고 경비는 제조관제비 그래서 180만 원이에요. 재료비만 구하면 됩니다. 재료비 이건 제공품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단기 원재료 증가가 이만큼 됐고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이 이만큼 250만 원 중에서 원재료가 원재료 재고가 증가했죠. 기말에 남은 거란 얘기예요. 기체에 비해서 기말에 남은 게 이만큼 많았다. 요건 이제 빼야죠. 그러니까 250에서 220만 원 빼면은 230만 원. 230에다가 이거 더하면은 300. 그러니까 53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11번. 종합원가 계산 특징, 옳은 거, 종합원가 계산, 대량 생산이라 그랬죠. 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원가를 다 더하고 나누기 제품 생산량. 그래서 제품 원가를 하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니까. 그런 걸 종합원가라고 그래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한다.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 11번에는 이제 2번이 딱 맞는 말이고요.
단일 종류, 한 종류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하는 게 종합본격 계산이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개별원 거예요. 특정 제품 하나 어쩌고서 두들겨 만들 때 생산량이 많지가 않죠. 몇 개 안 되는 경우. 그럴 때 하는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직접 원가, 간접 원가 나누어서 직접 들어가는 거는 다 더해주고 간접적으로 이 제품, 이 제품 한 서너 개 만드니까 나누어서 각각 들어가는 거는 나누어서 이렇게 좀 어떤 배부 기준 정해가지고 계산해주고 다 개별 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12번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